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쉬어가던 깊은 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겨울이 되면 눈이 어른 허리춤까지 쌓여서 이웃 마을로 나가는 길조차 끊기기 일수인 첩첩산중이었는데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일찍 지고 밤이 유난히 긴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척박한 땅을 일구어 감자와 옥수수를 심어 먹고 살거나 산에 올라 약초를 캐고 짐승을 잡아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대나무 숲이 서걱거리는 소리가 온 마을을 휘감았고 밤이면 부엉이 우는 소리가 아이들의 잠을 깨우기도 하는 그런 고요하고도 적막한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 끄트머리 산비탈이 시작되는 곳에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가 있었는데 그곳에는 마음씨 착한 사냥꾼 강포수와 그의 아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강포수는 마을에서 사냥 솜씨가 제일 좋기로 소문이 자자했지만 결코 산을 함부로 대하거나 짐승을 재미삼아 죽이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냥을 나갈 때마다 먼저 산 입구에 있는 돌탑에 돌을 하나 얹고 산신령님께 오늘 하루도 무사히 다녀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딱 먹을 만큼만, 필요한 만큼만 허락해달라고 정성껏 기도를 올리곤 했습니다. 그의 집마당 한 구석에는 늙은 사냥개 누렁이가 늘 꼬리를 흔들며 그를 반겼고 아궁이에는 언제나 따뜻한 불이 지펴져 있어 집안에는 구수한 밥 짓는 냄새와 나무 타는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욕심 없고 성실한 강포수를 믿고 의지했으며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그를 찾아와 상의할 정도로 그는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 유난히 매섭고 사나운 눈보라가 며칠째 계속되어 온 산과 들을 하얗게 뒤덮어버린 날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사냥을 나가지 못한 강포수의 집 쌀독은 바닥을 보이고 있었고 붓감마저 떨어져 가고 있어 아내의 한숨 소리가 깊어만 갔습니다. 강포수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낡은 속옷을 겹쳐 입고 머리에는 털로 짠 모자를 눌러 쓴 채 등에는 활과 화살통을 메고 허리에는 굵은 동아줄을 찬 뒤 눈보라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문 밖까지 나와서 눈보라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으니 제발 조심하라고, 너무 깊은 산속으로는 들어가지 말라고 몇 번이나 당부하며 남편의 뒷모습이 눈발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고 서 있었습니다. 강포수는 무릎까지 빠지는 눈을 헤치며 산 중턱을 향해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버려 짐승의 발자국 하나 찾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는 오랜 경험으로 짐승들이 다닐 만한 길목을 알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칼로 베는 듯 스쳐 지나갔고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바람에 부대끼며 기괴한 소리를 내질렀지만 강포수는 묵묵히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산짐승들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고 덫을 놓았던 자리마다 허탕만 치기 일쑤여서 강포수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해는 이미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빈손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저 멀리 덤불숲 사이에서 무언가 희미하게 움직이는 것이 강포수의 예리한 눈에 포착되었습니다. 그는 숨을 죽이고 발소리를 죽이며 그쪽으로 천천히 다가갔는데 가까이 갈수록 들려오는 소리는 맹수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가늘고 애처로운 신음소리였습니다. 덤불을 헤치고 들여다본 강포수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털이 눈처럼 하얀 백여우 한 마리가 누군가 불법으로 설치해 놓은 무시무시한 쇠 덫에 뒷다리가 걸려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백여우는 전설 속에나 나오는 영물이라 하여 사냥꾼들 사이에서도 함부로 잡지 않는 짐승이었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것은 강포수도 난생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강포수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백여우는 고통스러운 중에도 본능적으로 경계하며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하지만 강포수는 그 여우의 눈빛에서 살기보다는 깊은 공포와 절박함을 읽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 그 여우의 배가 남산만하게 불러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곧 새끼를 낳을 만삭의 어미 여우였던 것입니다. 덫에 걸린 다리에서는 붉은 피가 배어나와 하얀 눈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추위와 고통에 지친 여우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파들파들 떨고 있었습니다. 강포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사냥꾼으로서의 욕심보다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더 컸기에 화를 내려놓고 여우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네가 나를 해치려 하지 않는다면 나도 너를 해치지 않으마. 가만히 있거라. 내가 그 덫을 풀어주마. 강포수는 마치 사람에게 말하듯 나직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여우를 달래며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여우는 강포수의 진심을 알아차린 듯 으르렁거림을 멈추고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얌전히 몸을 맡겼습니다. 강포수는 꽁꽁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녹슨 덫의 용수철을 힘껏 벌렸고 마침내 철컹하는 소리와 함께 여우의 다리를 옥죄던 쇠붙이가 풀려났습니다. 여우는 다리가 풀려나자마자 고통스러운 듯 비틀거렸지만 이내 중심을 잡고 강포수를 향해 깊은 눈망울을 반짝였습니다. 강포수는 품속에서 상처에 바르는 약초 가루를 꺼내 여우의 상처난 다리에 조심스럽게 뿌려주고 자신이 두르고 있던 목도리를 찢어 지혈을 해주었습니다. 이제 되었다. 어서 가서 새끼 잘 낳고 몸 조심하거라. 다시는 이런 덫에 걸리지 말고. 강포수가 손을 저으며 가라고 하자 백여우는 절룩거리며 몇 걸음 물러나더니 다시 멈춰서서 강포수를 향해 머리를 깊이 숙여 마치 절을 하듯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숲속으로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강포수는 비록 빈손이었지만 죽어가는 생명, 그것도 새끼를 벤 어미를 살렸다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려 한치 앞을 분간하기 힘들었지만 강포수의 발걸음은 올 때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는 빈손으로 돌아온 남편을 타박하기는커녕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며 따뜻한 숭늉을 내왔습니다. 강포수는 아내에게 산에서 있었던 일을 조근조근 들려주었고 아내는 남편의 착한 심성을 칭찬하며 짐승도 은혜를 안다는데 당신이 덕을 쌓았으니 훗날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하며 웃어 보였습니다. 그날 밤 강포수는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잠을 청했지만 낮에 만난 백여우의 그 신비롭고 슬픈 눈동자가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려 쉽사리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나 싶었을 때 밖에서 콩콩하고 문을 두드리는 듯한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에 나뭇가지가 부딪히는 소리인가 싶어 무시하려 했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고 규칙적으로 계속되었습니다. 강포수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밖은 눈이 그치고 휘영청 밝은 달이 떠 있어 대낮처럼 환했는데 마당 한가운데에 놀랍게도 낮에 보았던 그 백여우가 얌전히 앉아 강포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상처 입은 다리에는 강포수가 감아준 천조각이 그대로 남아있어 그것이 꿈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강포수가 돛돌 아래로 내려서자 백여우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와 입을 벌렸습니다. 그러자 여우의 입안에서 영롱하고 푸른 빛을 내뿜는 작은 구슬 하나가 또르르 굴러나와 강포수의 발치에 멈췄습니다. 그 구슬은 마치 밤하늘의 별을 따다 놓은 듯 신비로운 빛을 발하고 있었는데 보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홀리는 묘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강포수가 엉겁결에 그 구슬을 집어들자 구슬은 차갑지 않고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었으며 손바닥에 닿는 순간 스르르 녹아내리듯 강포수의 피부 속으로 스며들어 사라져버렸습니다. 깜짝 놀란 강포수가 다시 여우를 쳐다보았을 때 백여우는 이미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당에는 여우의 발자국만이 선명하게 찍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포수는 지난밤의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아 멍한 상태로 잠에서 깼습니다. 하지만 몸이 평소와 다르게 깃털처럼 가볍고 눈과 귀가 예전보다 훨씬 맑고 예리해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서자 상쾌한 아침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고 지붕 위에 쌓인 눈이 녹아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귓가에서 들리는 듯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기지개를 켜며 마당 구석에 묶여있는 누렁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평소처럼 머리를 쓰다듬어 주려는데 누렁이가 꼬리를 흔들며 멍멍하고 짖는 소리가 강포수의 귀에는 전혀 다른 소리로 들려왔습니다. 주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어제 저녁을 조금밖에 못 먹었더니 배가 너무 고파요. 밥 좀 넉넉히 주세요. 강포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분명 누렁이는 멍멍하고 짖었을 뿐인데 그 소리가 마치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또렷한 의미로 머릿속에 전달된 것입니다. 강포수는 자신이 헛것을 들었나 싶어 고개를 세차게 흔들고 다시 누렁이를 쳐다보았습니다. 누렁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한번 짖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밥그릇이 비어 있잖아요. 이번에도 그 뜻은 명확하게 강포수의 뇌리에 박혔습니다. 강포수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감나무 위에서 까치 2마리가 날아와 앉으며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저 시끄러운 새소리에 불과했을 그 소리들이 강포수의 귀에는 2 아낙네가 수다를 떠는 것처럼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야, 저기 아랫마을 김영감네 굴뚝 좀 봐. 연기가 안 나는 걸 보니 오늘 아침밥은 늦게 지으려나 봐. 그러게 말이야. 어젯밤에 눈이 많이 와서 꽌감이 젖었나 보지. 그나저나 이 집 주인은 왜 저렇게 멍하니 서 있대? 까치들의 대화를 듣게 된 강포수는 입이 딱 벌어져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밤 백여우가 주고 간 그 신비한 구슬이 자신에게 짐승의 말을 알아듣는 능력을 주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강포수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강포수는 아내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만약 자신이 짐승의 말을 알아듣는다고 하면 아내가 미쳤다고 하거나 혹은 이 능력 때문에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길까봐 덜컥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일단 이 비밀을 가슴속 깊이 묻어두기로 하고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아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의 귀에는 여전히 쥐들이 천장에서 달그락거리며 나누는 대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탁에 마주 앉은 강포수는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안색이 창백하고 넋이 나간 듯 보이자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여보, 어디 아픈가요? 밤새 열이라도 난 거예요? 안색이 영 좋지 않아요. 강포수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어제 산행이 좀 고단해서 그런가. 밥 먹고 나면 괜찮아질 거요. 그는 아내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참새들의 제잘거림과 소 외양간에서 들려오는 소의 느릿한 혼잣말은 그가 더 이상 평범한 사냥꾼이 아님을 계속해서 일깨워주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강포수는 마음을 정리할 겸 마당으로 나와 빗자루를 들고 눈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낯선 인기척이 느껴지더니 이웃 마을에 사는 젊은 사냥꾼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평소 강포수를 존경하며 따르던 청년이었는데 오늘은 웬일인지 표정이 어둡고 근심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강포수님, 계십니까? 아침부터 죄송합니다만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청년의 목소리 뒤로 청년이 데리고 온 사냥개가 꼬리를 내리고 낑낑거리며 하는 말이 강포수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주인님은 바보야. 내가 멧돼지 냄새는 저쪽 골짜기에서 난다고 그렇게 지저댔는데 엉뚱한 곳만 뒤지다가 허탕쳤으면서. 강포수는 청년의 사냥개가 하는 말을 듣고 피식 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꾹 참고 청년을 맞이했습니다. 어인일인가? 이 눈길에 청년은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어제 산에 갔다가 짐승 발자국 하나 못 보고 내려왔습니다. 혹시 포수님은 어제 뭐 좀 잡으셨나 해서요. 강포수는 고개를 저으며 나도 허탕쳤네. 날이 너무 부서서 짐승들이 다 숨어버린 게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청년의 사냥개가 다시 투덜거렸습니다. 저 아저씨 거짓말하네. 몸에서 여우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아주 신비하고 귀한 냄새야. 강포수는 등골이 오싹해져서 황급히 대화를 마무리하고 청년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제 강포수에게는 세상의 모든 소리가 정보였고 동시에 소음이었습니다. 그는 마마루에 걸터앉아 먼 산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백여우가 준 이 능력이 자신에게 복이 될지 화가 될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산은 여전히 고요해 보였지만 그 속에는 수만 가지 이야기들이 숨쉬고 있었고 이제 강포수는 그 이야기들의 청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며 다짐했습니다. 이 능력을 함부로 쓰지 않고 오직 올바른 일에만 쓰겠노라고. 하지만 운명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게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날씨가 다시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강포수는 헛간에서 장작을 패며 마음을 다스리려 했지만 지붕 위 참새들이 떠드는 소리가 자꾸만 귀에 거슬렸습니다. 곧 큰 눈이 또 올 거야. 서쪽 골짜기 곰 할아버지가 굴 입구를 막는 걸 봤거든. 참새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수다가 아니라 날씨에 대한 정확한 예보였습니다. 강포수는 그 말을 듣고 서둘러 맷감을 더 많이 준비하고 집안 곳곳을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갑자기 서두르는 것을 보고 의아했지만 강포수의 예감이 틀린 적이 별로 없었기에 군말 없이 따랐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참새들의 말대로 주먹만한 한방눈이 다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폭설에 당황하여 허둥지둥했지만 미리 대비를 마친 강포수의 집은 평온했습니다. 아내는 따뜻한 방에서 바느질하며 당신은 정말 귀신같이 날씨를 맞추네요 라며 감탄했습니다. 강포수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 내리는 소리 사이로 숲속 어딘가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고라니의 울음소리와 먹이를 찾지 못한 늑대의 하소연이 바람을 타고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산속의 모든 생명과 연결된 존재가 되어 그들의 고통과 기쁨을 고스란히 함께 느껴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밤이 깊어가고 강포수는 잠자리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벽 너머 쥐들이 나누는 대화, 마구간 소의 코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거대한 합창처럼 그의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그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아보려 했지만 소리는 마음으로 들려오는 듯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백여우가 준 선물의 대가인 것일까요? 강포수는 불안감과 기대감이 뒤섞인 채 길고 긴 겨울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앞으로 펼쳐질 알 수 없는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밤은 그렇게 깊어만 갔고 강포수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녹아 졸졸 흐르는 소리와 함께 산골 마을에도 따스한 봄 기운이 찾아왔습니다. 강포수의 사냥 솜씨는 날이 갈수록 신기에 가까워져 갔는데 그것은 오로지 그가 가진 남다른 귀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굳이 눈밭을 헤치며 발자국을 쫓지 않아도 나뭇가지에 앉은 박새들이 저쪽 덤불 뒤에 살찐 댐이 숨어 있어 라고 속삭이는 소리를 듣고 그쪽으로 향하면 그만이었습니다. 때로는 숲속의 다람쥐들이 호랑이 할아버지가 지금 바위 뒤에서 낮잠을 자고 있으니 조심해 라고 일러주어 맹수의 위협을 미리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강포수는 이 신비한 능력을 이용하여 사냥감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했지만 결코 무분별하게 짐승을 잡지는 않았고 꼭 필요한 만큼만 사냥하여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포수가 빈손으로 나갔다가도 금세 큼직한 노루나 멧돼지를 메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 혀를 내두르며 감탄했습니다. 강포수는 정말 산신령의 도움이라도 받는 모양이야. 어떻게 저렇게 짐승이 있는 곳을 족집게처럼 알아맞힐까? 사람들은 그를 귀신 잡는 포수라 부르며 칭송했고 그의 집 앞에는 고기를 얻으려는 사람들과 사냥 기술을 배우려는 젊은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포수는 자신의 능력이 백여우가 준 구슬 때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숨긴 채 그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라며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강포수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그를 시기하는 검은 눈길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마을에는 칠성이라는 욕심 많은 사냥꾼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성질이 포악하고 욕심이 많아 짐승을 닥치는 대로 잡아들이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칠성은 자신이 이 구역 최고의 사냥꾼이라고 자부해왔지만 강포수의 명성이 자신을 앞지르자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사냥터에서 강포수와 마주칠 때마다 비아냥거리거나 시비를 걸기 일쑤였습니다. 어이, 강포수, 자네는 무슨 요술을 부리기에 짐승들이 자네 앞에서만 얼쩡거리는 건가? 혹시 산에다가 꿀이라도 발라놓은 게야? 칠성의 눈빛에는 질투와 의심이 가득 차 있었고 그의 거친 말투 뒤에는 강포수의 비밀을 캐내려는 음흉한 속셈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강포수는 숲속에서 칠성과 마주쳤는데 칠성의 곁에 있던 사냥개가 칠성을 보며 투덜거리는 소리가 강포수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주인은 또 헛다리 짚었네. 멧돼지는 이미 저쪽 능선으로 넘어갔는데 엄한 곳만 파고 있으니 원. 냄새도 못 맡는 멍청한 주인 같으니라고. 강포수는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칠성은 자신의 개가 짖는 것을 보고 강포수가 비웃었다고 생각하여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지금 나를 비웃은 건가? 감히 내 앞에서 웃음을 흘려. 칠성은 씩씩거리며 강포수에게 다가왔지만 강포수는 정중하게 사과하고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칠성의 앙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에 작은 소란이 일어날 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강포수가 동료 나무꾼들과 함께 산비탈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근처 숲에서 까마귀 떼가 요란하게 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저 시끄러운 새소리였지만 강포수의 귀에는 다급한 경고의 메시지로 들렸습니다. 무너진다, 무너진다. 위쪽 바위가 흔들려 흙이 쏟아질 거야. 강포수는 본능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모두 피하시오. 흙더미가 쏟아집니다. 사람들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지만 평소 강포수의 신중함을 알기에 하던 일을 멈추고 급히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우르르 하는 굉음과 함께 거대한 바위와 흙더미가 그들이 서 있던 자리를 덮쳤습니다. 먼지가 가라앉고 난 뒤 사람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강포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자네, 그걸 어떻게 알았나? 아무런 징조도 없었는데? 동료들의 질문에 강포수는 당황하여 말끝을 흐렸습니다. 아, 그게 그냥 까마귀들이 너무 시끄럽게 울어서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강포수를 바라보는 눈빛에 묘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예감을 넘어선 예지력. 그것은 범인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었기에 사람들은 강포수에게 무언가 특별하고 기이한 힘이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칠성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칠성은 주막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사람들에게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어. 그놈은 사람이 아니야. 산속의 여우 귀신한테 홀렸거나 아니면 도깨비와 거래를 한 게 틀림없어.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무너질 산을 미리 알고 피한단 말인가. 술에 취한 칠성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사람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었습니다.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그놈이 혼자서 나무에 대고 중얼거리는 걸. 미친 게 아니라면 귀신이랑 대화하는 거지. 칠성의 악의적인 말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뿌렸고 그 씨앗은 두려움이라는 양분을 먹고 빠르게 자라났습니다. 마을 분위기는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예전에는 강포수를 보면 반갑게 인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슬금슬금 피하거나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밤마다 산에 올라가서 이상한 주문을 외운대. 짐승의 간을 빼먹어서 사냥을 잘하는 거래.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강포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진 것을 느꼈지만 짐승들의 목소리 때문에 그 이유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동네 똥개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참 어리석어. 칠성이가 지어낸 거짓말을 진짜라고 믿고 있잖아. 주인 아저씨는 착한 사람인데. 강포수는 씁쓸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포수의 아내도 마을의 이상한 기류를 감지했습니다. 아내는 우물가에서 아낙네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에 대해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당신이 귀신을 부린다느니, 도깨비와 내통한다느니, 도대체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강포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안심시켰습니다. 부인, 사람들의 입은 바람과 같아서 금방 방향이 바뀌는 법이요. 나는 그저 열심히 사냥하고 우리 가족을 지킬 뿐이요. 칠성이가 시기해서 그러는 것이니 너무 마음 쓰지 마시오. 하지만 강포수의 마음도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가족에게까지 피해를 줄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강포수가 마당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마을의 촌장님이 찾아왔습니다. 촌장님은 백발이 성성하고 지혜로운 노인으로 마을의 대소사를 관장하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촌장님은 강포수를 마루에 앉히고 곰방대에 불을 붙이며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강포수, 자네 요즘 사냥 솜씨가 너무 좋더구먼. 마을 사람들을 구해준 것도 고맙고. 하지만 말일세, 너무 튀어나온 못은 망치를 맞는 법이야. 촌장님은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강포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질책보다는 걱정과 염려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운 것은 배척하려고 하지
자네에게 어떤 재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마을에 도는 소문이 심상치 않아 칠성이가 자네를 깎아내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네. 당분간은 사냥을 줄이고 조용히 지내는 게 좋겠네. 촌장님의 충고는 뼈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강포수는 촌장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어르신. 제 행동이 경솔하여 마을에 소란을 일으킨 것 같아 죄송합니다. 강포수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여 너무 눈에 띄게 행동했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촌장님은 강포수의 어깨를 두드려주고는 돌아갔지만 강포수의 마음에는 무거운 돌덩이가 얹힌 듯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강포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밖에서는 부엉이가 우우우우하고 울며 슬픈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조심해 조심해. 검은 마음을 품은 자가 덫을 놓고 있어. 네가 다니는 길목에 구덩이를 파고 있단 말이야. 강포수는 부엉이의 말을 듣고 칠성이 자신을 해치려고 함정을 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맞대응을 하면 칠성의 의도대로 말려드는 것임을 알기에 꾹 참았습니다. 동물들의 소리는 이제 그에게 정보이자 고통이었습니다. 알고 싶지 않은 진실, 듣고 싶지 않은 악의까지 모두 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부터 강포수는 산에 나가는 것을 자제하고 집안일에만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포수가 조용히 지내자 칠성은 오히려 저것 봐. 찔리는 게 있으니까 쥐 죽은 듯이 지내잖아. 라며 소문을 더욱 부풀렸습니다. 칠성은 마을 아이들에게 사탕을 주며 강포수 집 근처를 기웃거리게 했고 강포수가 혼잣말을 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감시하게 했습니다. 강포수는 집안에서도 마음 편히 쉴 수가 없었습니다. 지붕 위 참새들이 저기 담장 너머에 칠성이가 보낸 꼬마가 숨어 있어 라고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강포수는 점점 고립되어 갔고 그의 집은 보이지 않는 감옥처럼 변해갔습니다. 한편 숲속의 동물들도 마을의 분위기를 감지하고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말을 알아듣는 유일한 인간인 강포수가 곤경에 처한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다람쥐들은 도토리를 물어다 강포수의 마루 밑에 놓아두며 응원했고 산토끼들은 칠성의 밭에 가서 작물을 망가뜨리며 나름의 복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나쁜 사냥꾼. 칠성아, 우리 친구 강포수를 괴롭히지 마라. 동물들의 이런 행동은 칠성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고 그는 이 모든 것이 강포수가 짐승들을 조종해서 벌인 일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칠성의 오해와 망상은 점점 더 위험한 수위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오후, 칠성은 읍내 장터에 나가 낯선 사람들과 작당을 모의했습니다. 강포수의 귀에 들려온 지나가는 떠돌이 개의 말에 따르면 칠성은 강포수를 마을에서 영원히 내쫓을 무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 사냥꾼을 도둑으로 몰까요? 아니면 산짐승을 풀어 마을을 습격하게 했다고 할까요? 칠성의 목소리는 비열하고 잔인했습니다. 강포수는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더 이상 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칠성의 질투는 단순한 시기를 넘어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강포수는 아내에게 짐을 싸두라고 조용히 일렀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귀중한 것들은 미리 챙겨두시오. 아내는 불안한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지만 남편의 결연한 표정을 보고 묵묵히 따랐습니다. 강포수는 벽에 걸린 활을 내려 닦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백여우가 준 구슬은 축복인가? 저주인가? 그는 자신이 가진 힘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지금 당장은 그 힘을 이용해 칠성의 음모를 막아내야만 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졌고 천둥 소리가 멀리서 으르렁거렸습니다. 폭풍 전야와도 같은 긴장감이 마을을 감싸고 돌았습니다. 그날 밤 강포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하얀 백여우가 나타나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백여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지혜롭게 헤쳐나가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강포수는 땀에 젖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새벽닭이 울기도 전 밖은 여전히 캄캄했고 비는 그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냉수 한 그릇을 마시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가올 시련이 무엇이든 간에 그는 결코 물러서지 않고 자신의 명예와 가족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비가 그치고 안개가 자욱하게 낀 아침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칠성이 사람들을 이끌고 강포수의 집으로 몰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칠성의 손에는 무언가가 들려 있었고 그의 표정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강포수. 썩 나오시오. 자네가 한 짓을 만천하에 공개하겠소. 칠성의 고함 소리가 아침의 고요를 깨뜨렸습니다. 강포수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의 곁에는 늙은 사냥개 누렁이가 묵묵히 서서 주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누렁이는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주인님, 저놈이 가짜 증거를 가지고 왔어요. 닭털이랑 피 묻은 옷가지를요. 강포수는 누렁이의 말을 듣고 칠성의 속셈을 단번에 파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칠성은 사람들 앞에서 피 묻은 닭털 뭉치와 찢어진 옷가지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보시오. 어젯밤 내 닭장에서 닭이 없어졌는데 이 흔적들이 강포수 집 뒤쪽으로 이어져 있었소. 그리고 이 옷까지. 이건 우리 마을 아이 칠뜨기의 옷이 아니오? 강포수가 아이를 해코지하고 닭의 피를 묻혀 구슬한 게 틀림없소. 사람들은 술렁거렸고 공포와 의심의 눈초리로 강포수를 쏘아보았습니다. 터무니없는 모함이었지만 이미 소문에 세뇌된 사람들은 칠성의 말을 쉽게 믿으려 했습니다. 강포수는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차분하게 대응하려 애썼습니다. 나는 닭을 훔친 적도 아이를 해친 적도 없소. 그건 명백한 모함이요. 강포수의 항변은 사람들의 웅성거림에 묻혀버렸습니다. 촌장님이 나서서 중재하려 했지만 칠성은 더욱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감쌀 셈이요. 당장 이 마을에서 내쫓아야 하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고 강포수는 벼랑 끝에 몰린 심정이었습니다. 그때 숲속에서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와 강포수의 지붕 위에 앉아 급하게 지저댔습니다. 강포수님, 큰일 났어요. 칠뜨기가 산속 낡은 우물에 빠져 있어요. 칠성이가 그 아이를 꿰어내서 산으로 데려가는 걸 멧돼지 아저씨가 봤대요. 강포수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칠성이 아이를 납치해 자작극을 벌인 것이었습니다. 강포수는 지금 당장 아이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범인으로 몰아세우고 있었고 칠성은 비열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야 할까요? 동물들의 목소리는 진실을 알려주었지만 사람들에게 그 진실을 증명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강포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까치가 알려준 방향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강포수는 칠성의 날 선고함과 마을 사람들의 의심 가득한 눈초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의 귓가에는 지붕 위 까치가 전해주는 칠뜨기가 저 산 너머 옛 우물가에 갇혀 울고 있어요. 라는 다급한 외침이 계속해서 맴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포수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당장 아이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군중을 향해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것은 제가 범인이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칠뜨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차가운 빛 속에서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 결백은 나중에 밝혀도 늦지 않으니 일단 아이부터 찾으러 갑시다. 강포수의 당당하고 절박한 태도에 웅성거리던 사람들은 잠시 주춤하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칠성이 얼굴을 붉히며 다시 소리쳤습니다. 저놈이 말을 돌리려고 수작을 부리는 겁니다. 아이가 어디 있는지 자네가 어떻게 안단 말인가? 자네가 숨겨놨으니 아는 게지. 칠성의 말은 교묘하게 사람들의 불안을 자극했지만 이번에는 촌장님이 지팡이를 들어 바닥을 쿵 내리찍으며 나섰습니다. 그만들하게. 강포수 말대로 아이의 생사가 걸린 일이네. 범인을 잡는 건 나중 일이고 우선 아이부터 찾고 보세. 강포수. 자네가 아이 있는 곳을 짐작한다고 했나? 강포수는 촌장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르신. 어젯밤 비바람에 짐승들이 피할 곳을 찾아 이동하는 길목을 제가 잘 압니다. 칠뜨기가 그쪽으로 갔을 흔적이 보입니다. 사실은 까치의 말을 들은 것이었지만 그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사냥꾼의 경험을 핑계로 댔습니다. 칠뜨기의 어머니는 울며 불며 강포수의 옷자락을 잡고 매달렸습니다. 강포수님, 제발 우리 칠뜨기 좀 찾아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아이 잃은 어미의 애타는 모습에 마을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였고 결국 촌장님의 지휘 아래 횃불과 밧줄을 챙긴 장정들이
강포수를 따라 나서기로 했습니다. 일행은 강포수를 선두로 하여 마을 뒷산으로 향하는 좁은 오솔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온 뒤라 산길은 진흙탕으로 변해 미끄러웠고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어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칠성은 대열의 중간쯤에서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따라왔는데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강포수는 앞장서서 걸으면서도 숲속의 작은 소리 하나 놓치지 않으려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뭇가지 위에서는 다람쥐들이 저 나쁜 사냥꾼 놈이 어제 아이를 데리고 이쪽으로 올라갔어 라고 제잘거렸고 덤불 속의 뱀은 풀숲에 아이가 흘린 사탕 껍질이 있어 라고 채색거렸습니다. 강포수는 동물들이 알려주는 단서를 따라가며 마치 뛰어난 추적수를 발휘하는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풀숲을 헤치더니 흙이 묻은 사탕 껍질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보십시오. 이건 칠뜨기가 평소에 즐겨 먹던 박하사탕 껍질 아닙니까? 어젯밤 비에 젖지 않고 흙만 살짝 묻은 걸 보니 아이가 이곳을 지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칠뜨기의 아버지가 달려와 껍질을 확인하고는 맞습니다. 이건 제가 장날에 사다 준 그 사탕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강포수의 놀라운 눈썰미에 감탄하는 쪽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칠성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칠성은 당황하여 말을 더듬으며 변명했습니다. 그건 바람에 날려왔을 수도 있지 않소? 그걸로 아이가 이 길로 갔다고 단정짓는 건 억지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아까처럼 힘이 실리지 않았고 오히려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촌장님은 칠성을 날카롭게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어 사탕 껍질을 이 깊은 산중까지 날려보냈다는 게 더 억지 같구먼. 잔말 말고 따라오게. 일행은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산세가 험해질수록 칠성은 자꾸만 딴청을 피우거나 엉뚱한 길을 가리키며 시간을 끌려 했습니다. 이쪽 길은 낭떠러지라 위험해. 저쪽 평탄한 길로 돌아가야 해. 하지만 강포수의 귀에는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며 보내는 신호가 들려왔습니다. 딱, 딱, 딱. 오른쪽 바위 뒤편 샛길로 가야 해. 칠성이가 아이를 업고 그쪽으로 갔어. 신발 자국이 아직 남아있다고. 강포수는 칠성의 말을 무시하고 딱따구리가 알려준 샛길로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아닙니다. 짐승들이 놀라서 달아난 흔적이 이쪽에 있습니다. 아이가 낯선 길에서 겁을 먹고 뛰었다면 이쪽일 겁니다. 강포수의 확신에 찬 태도에 사람들은 그를 믿고 따랐습니다. 칠성은 씩씩거리며 뒤를 따랐지만 그의 얼굴은 점점 흑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범죄가 드러날까봐 극도의 공포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행이 빽빽한 가시덤불 숲을 지나 낡은 당산나무 아래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숲속의 고라니 한 마리가 덤불 사이로 고개를 내밀고 강포수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고라니는 슬픈 눈으로 말했습니다. 저기 가시나무에 아이의 옷조각이 걸려 있어요. 아이가 울면서 발버둥 치다가 찢어진 거예요. 강포수는 고라니의 시선이 머무는 곳으로 다가가 가시나무에 걸린 작은 천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아침에 칠성이 흔들어 보였던 옷가지와 같은 색깔의 천이었습니다. 강포수는 그 천조각을 조심스럽게 떼어내어 촌장님에게 건넸습니다. 어르신, 이것 좀 보십시오. 촌장님은 떨리는 손으로 천조각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칠뜨기의 어머니가 그것을 보고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칠뜨기 옷이 맞아요. 이 불쌍한 것이 여기까지 끌려와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마을 사람들은 이제 칠성이 제시했던 증거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이 보여준 옷가지는 멀쩡한 옷을 억지로 찢은 것처럼 보였던 반면 지금 발견된 천조각은 날카로운 가시에 걸려 자연스럽게 찢겨나간 흔적이 역력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 칠성이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닐까 라는 의구심 섞인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칠성은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야. 그건 우연히 걸린 거야. 내가 그랬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 그는 악을 쓰며 부인했지만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강포수는 그런 칠성을 차갑게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아직 범인이 누구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소. 자네는 왜 그리 겁을 먹고 있는 건가? 아이를 찾는 게 먼저라지 않았나? 강포수의 정곡을 찌르는 말에 칠성은 말문이 막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분위기는 이제 완전히 강포수 쪽으로 기울고 있었고 진실의 문이 서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일행은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목표 지점인 용의 골짜기, 옛 우물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산길은 더욱 가팔라졌고 젖은 낙엽 때문에 발을 헛디디기 일쑤였습니다. 그때 머리 위를 날던 솔개가 빙빙 돌며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조심해. 칠성이가 어제 우물 입구를 썩은 나무 판자로 덮고 흙을 뿌려놨어. 잘못 밟으면 같이 빠질 수 있어. 강포수는 솔개의 경고를 새겨듣고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이 근처에 옛날에 쓰던 깊은 우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입구가 풀에 가려져 위험하니 발밑을 조심하십시오. 강포수의 세심한 배려에 사람들은 감동하며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습니다. 드디어 숲이 끝나고 탁 트인 공터가 나타났습니다. 그곳은 예전에는 화전민들이 살았던 집터였으나 지금은 잡초만 무성한 폐허였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덩굴 식물로 뒤덮인 낡은 우물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정막이 감도는 그곳에서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엄마. 그것은 힘이 다 빠져 꺼져가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칠뜨기의 어머니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칠뜨가 하고 외치며 우물 쪽으로 달려가려 했습니다. 강포수는 급히 그녀를 막아서며 제지했습니다. 위험합니다. 입구가 삭아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밧줄을 자신의 허리에 묶고 장정들에게 끝을 잡게 한 뒤 조심스럽게 우물가로 다가갔습니다. 우물 입구는 솔개의 말대로 썩은 나무 판자와 흙으로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었습니다. 강포수가 덮개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자 깊고 어두운 바닥에 칠뜨기가 웅크리고 앉아 울고 있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칠뜨가, 조금만 기다려라. 아저씨가 왔다. 강포수의 외침에 아이는 아저씨, 무서워요. 살려주세요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의 생존이 확인되자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동시에 칠성을 향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칠성은 이제 도망칠 곳도 변명할 여지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며 숲속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마을 청년들이 재빨리 그를 둘러싸고 포위했습니다. 어딜 도망가려고? 네가 아이를 여기다 가뒀지. 청년들의 호통에 칠성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지금까지의 거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강포수는 서둘러 구조 준비를 했습니다. 굵은 동아줄을 우물 옆 튼튼한 참나무에 묶고 나머지 한쪽 끝을 자신의 몸에 단단히 결박했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작은 등불을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제가 내려가서 아이를 안고 올라오겠습니다. 위에서 줄을 잘 잡아주셔야 합니다. 마을 장정들은 결연한 표정으로 밧줄을 꽉 잡았습니다. 걱정 말게, 강포수. 우리가 젖먹던 힘까지 다해 잡고 있을 테니. 강포수는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고 어두컴컴한 우물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벽에 부딪히지 않도록 발로 벽을 짚으며 천천히 내려가는 그의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구원자처럼 보였습니다. 우물 안은 습하고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고 바닥에는 빗물이 고여 있어 질퍽거렸습니다. 강포수가 바닥에 닿자 칠뜨기는 와락, 강포수의 품에 안겨 떨었습니다. 아저씨, 칠성 아저씨가 여기서 기다리면 엄마가 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뚜껑을 덮고 가버렸어요. 아이의 입에서 나온 결정적인 증언은 우물벽을 타고 올라가 밖에서 숨죽여 기다리던 마을 사람들에게도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는 탄식과 함께 칠성을 향한 욕설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런 천벌을 받을 놈. 아이를 산채로 묻으려 하다니. 이제 모든 진실은 명백해졌습니다. 강포수는 아이를 진정시키고 자신의 등에 단단히 업었습니다. 자, 칠뜨가 꽉 잡아라. 이제 엄마 보러 가자. 강포수가 밧줄을 2번 세게 당기자 위에서 줄이 팽팽해지며 두 사람을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물벽에는 이끼가 끼어 미끄러웠지만 강포수는 노련하게 중심을 잡으며 조금씩 위로 올라갔습니다. 우물 밖의 빛이 점점 가까워지자 아이는 안도감에 다시 울먹거렸습니다. 강포수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무서운 꿈은 다 깬 거야. 마침내 강포수와 칠뜨기가 우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자 칠뜨기의 어머니는 아이를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포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장하다. 강포수, 자네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반면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칠성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촌장님은 엄한 표정으로 칠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칠성아, 네가 저지른 짓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겠느냐. 질투에 눈이 멀어 어린아이의 목숨까지 위협하다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촌장님의 호령은 산골짜기를 울리며 메아리쳤습니다. 칠성은 그제야 엎드려 빌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이미 돌아선 민심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은 후회였습니다. 강포수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질투라는 감정이 한 사람을 얼마나 추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을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비는 완전히 그치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젖은 숲은 반짝이는 물방울로 빛났고 어디선가 날아온 산새들이 지저귀며 평화를 노래하는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을 포박하여 마을로 끌고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강포수는 탈진한 칠뜨기를 업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내려가는 길, 숲속의 동물들이 나무 뒤나 바위 틈에서 고개를 내밀고 강포수를 배웅했습니다. 잘했어, 강포수. 아이를 구했어. 나쁜 사냥꾼은 이제 벌을 받을 거야. 동물들의 칭찬과 응원이 강포수의 귓가에 따뜻하게 맴돌았습니다. 그는 비록 몸은 고단했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진실이 밝혀졌고 소중한 생명을 구했으며 자신의 누명도 벗겨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칠성의 처분과 마을의 화합, 그리고 이 신비한 능력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설 무렵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며 젖은 땅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강포수의 등에서 곤히 잠든 칠뜨기와 포승줄에 묶여 고개를 떨군 칠성의 모습이 대조를 이루며 마을 사람들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마을에 남아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리던 노인들과 아낙네들은 일행이 무사히 돌아오는 것을 보고 버선발로 뛰어나왔습니다. 아이고, 칠뜨가 살아 돌아왔구나. 천만다행이다. 사람들은 강포수를 애워싸고 환호성을 질렀으며 어떤 이들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강포수를 향해 쏟아졌던 의심과 비난의 눈초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는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채워졌습니다. 강포수는 자신을 향한 뜨거운 시선에 쑥스러워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촌장님은 마을 중앙에 있는 커다란 정자나무 아래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수백 년 된 정자나무는 마을의 수호신과도 같은 존재로 마을의 중요한 대소사는 항상 이곳에서 결정되곤 했습니다. 촌장님은 굵은 목소리로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자, 모두 조용히 하시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큰일을 겪었소. 하나는 잃어버릴 뻔한 아이를 되찾은 기쁨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마을에 숨어있던 악한 마음을 밝혀낸 일이요.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촌장님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촌장님의 시선은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칠성에게로 향했습니다. 칠성은 마을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바들바들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의 곁을 지키던 사냥개조차 주인의 잘못을 아는지 고개를 돌리고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칠성아,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촌장님의 호통이 떨어지자 칠성은 바닥에 머리를 돋으며 읍소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르신. 강포수가 너무 잘 나가는 게 배가 아파서 그만. 잠시 미쳤었나 봅니다. 아이를 정말 해치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강포수를 공경에 빠뜨리고 나면 아이는 다시 데려오려고 했습니다. 칠성의 변명은 오히려 사람들의 화를 돋우었습니다. 칠뜨기의 아버지가 씩씩거리며 나섰습니다.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그 깊은 우물에 아이를 가두고 뚜껑까지 덮어? 비가 와서 물이 찼으면 우리 아이는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었어. 사람들은 맞아. 살인이나 다름없어. 라고 소리치며 칠성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강포수는 군중의 분노가 극에 달한 것을 보고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칠성을 내려다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칠성자네, 사냥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활을 잘 쏘는 것도 덫을 잘 놓는 것도 아니네. 바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야. 자네는 짐승을 잡는 욕심에 눈이 멀더니 결국 사람의 목숨까지 가볍게 여기는 지경에 이르렀네. 강포수의 말은
칠성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강포수의 귀에는 칠성의 집 마당에 있는 닭들이 주인님은 항상 욕심쟁이였어. 우리한테 모이도 제대로 안 주면서 알만 많이 낳으라고 걷어찼어. 라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포수는 칠성이 근본부터 잘못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촌장님은 마을 사람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소? 관아에 넘겨 곤장을 맡게 할까? 아니면 우리 마을의 법대로 처리할까? 마을 사람들은 잠시 상의하더니 칠뜨기 어머니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칠뜨기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관아에 넘겨 옥살이를 시키는 것도 분이 안 풀리지만 아이가 무사히 돌아왔으니 더 이상 험한 꼴은 보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저런 무서운 사람과는 한 마을에서 숨쉬고 살 수 없습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게 해주세요.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칠성과 같이 사는 것은 시한 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촌장님은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칠성아, 듣거라. 너는 이웃을 해하려 하고 마을의 평화를 깨뜨렸으므로 더 이상 우리 마을의 일원이 될 수 없다. 해가 지기 전까지 짐을 싸서 이 마을을 떠나거라. 만약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거리기라도 한다면 그때는 몽둥이 찜질을 면치 못할 것이다. 칠성은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지만 목숨을 부지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여겨야 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뒷모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피야,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른다더니 딱 그 짝이네. 한때는 마을의 유망한 사냥꾼이었던 칠성의 몰락은 모든 사람에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칠성이 짐을 싸는 동안 강포수의 집마당은 축제 분위기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칠뜨기네 가족은 감사의 표시로 집에서 기르던 돼지를 한 마리 잡았고 마을 아낙네들은 각자의 집에서 쌀과 반찬을 가져와 잔치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커다란 가마솥이 마당 한가운데 걸리고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구수한 고기 삶는 냄새와 기름 냄새가 온 마을에 퍼져나가자 긴장했던 사람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아이들은 떡매를 치는 어른들 곁에서 콩고물을 주워 먹으며 뛰어놀았고 강아지들도 신이 나서 꼬리를 흔들며 마당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강포수의 아내는 남편의 옷에 묻은 진흙을 털어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요. 당신이 누명을 쓰고 잡혀갈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이제 다 끝난 거죠. 강포수는 아내의 거친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다 끝났소. 이제 우리 집도 마을도 다시 예전처럼 평화로워질 거요. 아내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부엌으로 달려가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부침개를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글지글 기름 끓는 소리가 빗소리보다 더 정겹게 들려왔습니다. 강포수는 마루에 걸터 앉아 그 평화로운 풍경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각 칠성은 보찜 하나를 달랑 메고 마을 어귀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를 따르는 것은 비쩍 마른 사냥개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사냥개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낑낑거렸는데 강포수의 귀에는 그 소리가 이렇게 들렸습니다. 안녕, 고향 마을아. 안녕, 친구들아. 주인 잘못 만난 죄로 나까지 쫓겨나는구나. 강포수님 댁 누렁이가 부러워. 강포수는 멀어지는 칠성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부디 다른 곳에 가서라도 개과 천선하여 바르게 살기를, 그리고 그 개에게는 더 좋은 주인이 나타나기를.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칠성을 배웅하지 않았지만 숲속의 까마귀들만이 잘 가라, 욕심쟁이, 다시는 오지 마라 하고 깍깍거리며 그를 쫓아냈습니다. 날이 어둑어둑해지자 마을 잔치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멍석이 깔린 마당에는 갓 지은 하얀 쌀밥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돼지고기 수육, 그리고 시원한 막걸리가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촌장님은 막걸리 잔을 높이 들고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자, 이 모든 공은 우리 마을의 영웅 강포수에게 있소. 그의 지혜와 용기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큰 슬픔에 잠길 뻔했소. 강포수를 위하여. 사람들은 위하여라고 외치며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강포수는 쑥스러워하며 잔을 비웠습니다. 목을 타고 넘어가는 막걸리의 알싸하고 시원한 맛이 그동안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주는 듯 했습니다. 술 기운이 오르자 흥겨운 노랫가락이 흘러나왔습니다.
마을의 소리꾼이 장구를 치며 민요를 부르기 시작했고 어깨춤을 추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불빛에 일렁였습니다. 강포수는 사람들 틈에 섞여 웃고 떠들면서도 습관처럼 주위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당 구석에서 뼈다귀를 뜯고 있는 누렁이가 아, 맛있다. 주인님이 최고야. 매일 이런 날만 있었으면 좋겠네. 라고 행복해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지붕 위 참새들은 사람들은 참 재미있어. 울다가 웃다가 싸우다가 또 금방 화해하고 밥을 먹네. 라며 제잘거렸습니다. 강포수는 동물들의 순수한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칠뜨기는 입가에 밥알을 잔뜩 묻힌 채 강포수에게 달려와 품에 안겼습니다. 아저씨, 고맙습니다. 나중에 커서 저도 아저씨처럼 훌륭한 사냥꾼이 될래요. 강포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칠뜨가. 훌륭한 사냥꾼은 활을 잘 쏘는 사람이 아니라 산과 짐승을 사랑하고 이웃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란다. 너라면 분명 좋은 포수가 될 수 있을 게다. 아이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며 강포수는 자신이 한 일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며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잔치는 밤늦도록 계속되었지만 강포수는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 뒤뜰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상쾌했고 달빛은 은은하게 대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백여우를 생각했습니다. 백여우님, 당신이 주신 선물 덕분에 아이를 구하고 누명을 벗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자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는데 그 소리가 마치 잘하셨어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속삭이는 여우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강포수는 이제 이 능력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그리고 그 사명을 훌륭히 완수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끊임없이 들려오는 세상의 모든 소리, 타인의 속마음, 짐승들의 고통과 불평들, 그것은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짐이기도 했습니다. 잔치마당의 왁자지껄한 소음 속에서도 쥐들이 쌀가마니를 갉는 소리, 소가 되새김질하는 소리, 옆집 부부가 이불 속에서 속닥이는 소리가 쉴 새 없이 귓가에 꽂혔습니다. 강포수는 귀를 막아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범한 고요함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아는 것이 꼭 행복한 일만은 아니구나.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내가 뒤따라 나와 강포수의 어깨에 쇼를 덮어주었습니다. 여보, 왜 혼자 여기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당신을 찾아요. 강포수는 아내를 돌아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바람 좀 쐬고 싶어서 그랬소. 너무 시끄러워서 머리가 좀 아프구려. 아내는 남편의 표정에서 말 못할 고뇌를 읽은 듯 했습니다. 당신, 뭔가 숨기는 게 있죠. 아까부터 계속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거나 아무도 없는 곳을 보며 끄덕거리곤 했잖아요. 강포수는 뜨끔했지만 아직은 사실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그저 피곤해서 그런 거요. 이제 들어갑시다. 강포수는 아내와 함께 다시 잔치마당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즐거워 보였고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에 넘쳤습니다. 칠성의 빈자리는 금세 잊혔고 사람들은 다시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 사는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강포수는 오늘 밤만큼은 아무 생각 없이 이 분위기에 취해보기로 했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것이고 그때 가서 또 다른 결정을 내리면 될 일이었습니다. 누렁이가 다가와 강포수의 다리에 머리를 비볐습니다. 주인님, 이제 자러 가요. 배부르고 등 따시니 졸려요. 밤이 깊어지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강포수, 오늘 정말 고마웠네. 푹 쉬게나. 이웃들의 따뜻한 인사를 받으며 강포수 부부도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칠성으로 인해 엉망이 되었던 집안은 아내의 손길로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아랫목에는 요가 깔려 있었습니다. 강포수는 따뜻한 방바닥에 등을 대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오늘 있었던 긴 하루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지옥과 천국을 오갔던 시간들, 그리고 그 속에서 깨달은 삶의 진실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단 하나, 강포수의 귀만은 여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지붕 위에서
부엉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 우, 이제 다 끝난 것 같지? 하지만 세상에 비밀은 없어. 언젠가는 선택을 해야 할 거야. 그 구슬을 계속 가질지 아니면 돌려줄지. 부엉이의 말은 강포수의 마음을 전곡으로 찔렀습니다. 그는 잠결에 가슴속에 품고 있던 그 신비한 기운, 여우 구슬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과연 이것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옳은 일일까?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사냥을 잘하는 것은 좋지만 평생 이렇게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한다면 강포수는 깊은 고민에 빠진 채 서서히 잠이 들었습니다. 창밖에는 평온한 달빛만이 교교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을 잔치가 끝나고 칠성이 떠난 뒤 산골 마을에는 다시금 평온한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언제 그런 흉흉한 일이 있었냐는 듯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각자의 생업에 열중했고 저녁이면 삼삼오오 모여 앉아 강포수의 무용담을 안주 삼아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강포수는 마을의 영웅이 되어 어딜 가나 융숭한 대접을 받았고 그의 집 문지방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러 오는 사람들의 발길로 다를 지경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강포수의 삶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풍요로운 사냥감, 이웃들의 존경, 그리고 가정의 평화까지 남부러울 것 없는 나날들이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강포수의 속마음은 날이 갈수록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멈추지 않는 소리들 때문이었습니다. 남들에게는 평화로운 정적일 뿐인 밤이 강포수에게는 수만 가지 잡음이 뒤섞인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잠을 청하려 눈을 감으면 천장 위 쥐들이 쌀알을 두고 다투는 소리, 마당의 개미들이 먹이를 나르며 신호를 주고받는 소리, 심지어 땅속 지렁이가 흙을 파고드는 소리까지 고막을 때리듯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낮에는 사람들의 웃는 얼굴 뒤에 숨겨진 불평이나 시기심, 어린 속마음까지 동물들의 입을 통해 전해 듣게 되니 사람을 대하는 것이 점점 불편하고 두려워졌습니다. 김 영감님은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쌀값을 더 받고 싶어해 라고 속삭이는 집지킴이 뱀의 말을 들을 때마다 강포수는 억지 미소를 짓느라 얼굴 근육이 경련을 일으킬 지경이었습니다. 강포수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큰일을 치른 후유증으로 피곤해한다고 생각하여 보약을 다려주고 정성껏 보살폈지만 강포수의 병은 몸이 아닌 마음에서 오는 것이라 약으로는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뗏마루에 앉아 멍하니 먼 산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신의 영역이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는 백여우가 준 선물이 자신에게 큰 도움을 주었지만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평범한 행복을 앗아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라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었습니다. 알지 말아야 할 것까지 알게 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강포수는 마루에 누워 낮잠을 청하려다가 참새들의 대화를 듣고 쏘스라치게 놀라 일어났습니다. 저기 윗마을 박서방네 소가 오늘 내일 한대. 주인이 팔러 가려고 하는데 소가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어. 그 소리를 듣자마자 강포수의 가슴에는 묵직한 돌덩이가 얹힌 듯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짐승의 슬픔이 고스란히 자신의 슬픔으로 전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수많은 생명의 고통을 매일같이 들어야만 했습니다. 숲속에서 상위 포식자에게 잡혀 먹히는 토끼의 비명, 둥지에서 떨어진 기 새끼 새의 울음소리, 자연의 섭리라지만 그 소리를 낱낱이 듣고 이해하는 강포수에게 세상은 비명과 탄식으로 가득 찬 아수라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밤 강포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평범하게 늙어가고 싶었고 누렁이와는 말이 아닌 눈빛으로 교감하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는 잠든 아내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옷을 챙겨 입고 활 대신 빈 배낭 하나만을 맨 채 그는 달빛이 비치는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누렁이가 인기척을 느끼고 부스스 일어나 꼬리를 흔들며 말을 걸었습니다. 주인님, 이 밤중에 어디 가세요? 저도 데려가세요. 심심해요. 강포수는 누렁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래, 이제 네 목소리를 듣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겠구나.
강포수는 마을을 벗어나 깊은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지난 겨울, 덫에 걸린 백여우를 처음 만났던 바로 그 골짜기였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산을 오르는 동안에도 밤새들의 수다와 야생 짐승들의 포효가 끊임없이 들려왔지만 그는 애써 그 소리들을 무시하며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기 강포수 아저씨가 지나가네? 밤에 산에 오는 건 오랜만이야. 너구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대꾸하지 않고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소음과 이별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걸어 마침내 백여우를 만났던 덤불숲에 도착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눈은 녹고 푸른 풀이 무성했지만 그날의 기억만은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강포수는 바위 위에 정갈하게 앉아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백여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불렀습니다. 여우님,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당신이 주신 귀한 선물 덕분에 위기를 넘기고 마을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능력은 저에게 너무나 벅찹니다. 부디 거두어 주십시오. 산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우우 소리를 냈습니다. 강포수는 꼼짝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주변의 공기가 미세하게 바뀌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숲속 깊은 곳에서 희미한 빛이 일렁이더니 하얀 형체가 소리 없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 백여우였습니다. 덫에 걸려 피를 흘리던 때와 달리 지금은 윤기가 흐르는 털과 신비로운 기운을 뿜어내는 영물의 자태를 하고 있었습니다. 백여우는 강포수 앞에 다가와 멈춰 섰습니다. 그 깊고 푸른 눈동자가 강포수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강포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셨군요. 은혜는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범한 인간으로 살고 싶습니다. 짐승들의 말을 알아듣는 것은 저의 분수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백여우는 가만히 강포수를 응시하다가 마치 웃는 듯 눈을 가늘게 뜨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마음으로 전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대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군요. 보통의 인간이라면 그 힘을 이용해 부자가 되거나 권력을 얻으려 했을 텐데 스스로 그 힘을 내려놓으려 하다니 그대의 마음이 참으로 맑습니다. 백여우의 칭찬에 강포수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아내와 함께 조용히 밥 먹고 따뜻한 방에서 걱정 없이 잠들고 싶을 뿐입니다. 그 평범한 행복이 그 어떤 보물보다 귀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백여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강포수에게 가까이 다가오라고 손짓했습니다. 강포수가 다가가 무릎을 꿇자 백여우는 강포수의 가슴 쪽에 머리를 갖다 대었습니다. 그러자 강포수의 몸 안에서 따뜻한 기운이 몽글몽글 피어오르더니 입을 통해 푸른 빛의 구슬이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구슬은 공중을 떠돌다가 백여우의 입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강포수는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꽉 막혀있던 귀가 뚫리는 것 같기도 하고 반대로 시끄러운 장터에서 조용한 방으로 들어온 것 같은 안도감이 전신을 감쌌습니다. 백여우는 구슬을 삼킨 뒤 다시 한번 강포수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대의 선한 마음은 산이 기억할 것입니다.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그 말을 남기고 백여우는 안개처럼 흩어져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강포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백여우가 사라진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숲은 고요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는 그저 사그락거리는 소리일 뿐 나무의 불평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 소리도 우우하는 울음일 뿐 불길한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강포수는 크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산내음이 그 어느 때보다 상쾌하고 달게 느껴졌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강포수의 발걸음은 춤을 추듯 가벼웠습니다. 그는 시험삼아 지나가는 다람쥐에게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안녕 다람쥐야. 다람쥐는 그저 꼬리를 흔들며 도토리를 주울 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포수는 그제야 소리내어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하하하, 그래. 이게 정상이지. 말이 안 통하는 게 이렇게 시원할 줄이야. 그는 자신이 다시 평범한 인간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뛸 듯이 기뻤습니다. 세상의 비밀을 모르는 무지함이 주는 자유. 그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동이 트기 시작하여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강포수의 집 굴뚝에서는 아침밥을 짓는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을 보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대문 앞에 다가서자 누렁이가 꼬리를 치며 달려나왔습니다. 멍! 멍! 누렁이는 반갑게 지저댔습니다. 강포수는 쭈그리고 앉아 누렁이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그래, 누렁아.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이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구나. 그냥 반갑다고 하는 거지. 누렁이의 짖는 소리는 더 이상 주인님 바보라는 투정이 아니라 그저 주인을 반기는 충직한 개의 소리였습니다. 강포수가 마당으로 들어서자 부엌에 있던 아내가 밥주걱을 든 채 뛰쳐나왔습니다. 여보, 밤새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요? 아내의 잔소리가 쏟아졌지만 강포수에게는 그 잔소리마저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아내를 와락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부인. 산에 가서 기도를 좀 하고 왔소. 이제 우리 집에는 좋은 일만 있을 거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오. 아내는 남편의 뜬금없는 행동에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남편의 얼굴이 예전에 그 편안하고 맑은 표정으로 돌아온 것을 보고 안심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싱겁긴요. 어서 들어와서 밥이나 드세요. 당신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놨어요. 아내의 말에 강포수는 군침을 삼키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과 구수한 된장찌개를 마주하니 임금님의 수라상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넘기며 강포수는 생각했습니다. 진짜 행복은 짐승의 말을 알아듣는 신비한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앉아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는 이 평범한 일상 속에 있는 것이구나. 식사를 마친 후 강포수는 웬마루에 앉아 따뜻한 햇볕을 쬐며 곰방대를 물었습니다. 마당에서는 닭들이 모이를 쪼며 꼬꼬거리고 누렁이는 햇볕 아래 늘어져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소리들은 아무런 의미도 담지 않은 그저 평화로운 시골 마을의 배경음악일 뿐이었습니다. 강포수는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귀를 막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눈을 지그시 감고 불어오는 바람을 느꼈습니다. 바람은 그저 시원하게 스쳐 지나갈 뿐 누구의 비밀도 속삭이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바람처럼 흘러가고 세월은 물처럼 흘러갔습니다. 칠성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이 되어 아이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강포수는 다시 묵묵하고 성실한 사냥꾼으로 돌아가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는 가끔 산에 오를 때마다 백여우를 만났던 곳을 바라보며 감사의 인사를 올리곤 했지만 다시는 그 신비한 구슬을 탐내거나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자연이 내어주는 만큼만 취하고 이웃과 나누며 사는 지혜로운 노인으로 늙어갔습니다. 강포수의 집에는 언제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밤이 되면 은은한 달빛만이 지붕을 감싸 안았습니다. 사냥꾼은 이제 밤에 깨어 있지 않습니다. 쥐들이 천장에서 춤을 추든 부엉이가 밖에서 울든 그는 아내의 고른 숨소리를 자장가 삼아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평범함으로 돌아간 그에게 산신령님은 꿀잠이라는 가장 큰 복을 내려주신 것이지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백여우의 구슬은 다시 산으로 돌아갔고 마을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우리도 강포수처럼 오늘 하루 있었던 복잡한 생각이나 걱정거리들은 모두 훌륭하게 내려놓고 단순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 창밖의 바람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리시나요? 따뜻한 이불 속에서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